조선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어디하나 한국 군대가 입성할 터이죠. 그때 우리 민족의 실정을 보여줄 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좋겠다. 帝国政府をして米英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新たに残虐なる爆弾を残骸の及ぶところ真にかかるべくベガーダルに至るしかもなお応戦を継続のように자, 시민언론 더탐사 역사 강의 한국사 신명사입니다. 다시 대한민국. 자, 제가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는데 일제와 독립운동과 해방공간, 현대 민주주의 혁명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가 꿈꿨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1강부터 2강까지 오늘은 3강을 정리하게 됩니다. 1강에서 개괄을 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 중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아마 해방공간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3강 해방공간의 좌절, 분단 이 주제로 정리해 봅시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PPT 하나하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제가 도움받은 책들을 이렇게 써놨죠. 그지? 쭉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쭉 살펴봤는데요. 주로 제가 이제 많이 참조한 것이 서중석 선생님, 현대사의 대가시죠. 한국 현대사. 그다음에 도올 김영옥 선생의 우린 너무 몰랐다. 김정인 선생이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독립운동을 분석했던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이런 책들을 주로 제가 많이 참조했는데 특히 제가 일일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가 강의하면서 썼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들에 제가 대부분 참조한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꿈같이 찾아온 해방이었죠. 45년 8월 15일 그 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고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해방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꿈같이 찾아왔던 것이었죠. 광복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데 사실 8월 15일 그날은 이 일왕의 항복 소식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죠. 이 장면은 대부분 8월 16일 그날로 보는 게 맞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패망을 하고 조선이 해방했다는 소식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광복의 기쁨을 외치는 수많은 민중들의 모습이었죠. 이 해방은 우리 수천 년 역사에서 최대의 변화, 그야말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해방은 현대의 기점이 되었고 민족혁명인 동시에 시민혁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계사에서 정치적으로 현대 이렇게 말하면 이 1945년을 기준으로 잡죠. 194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선 시기를 그냥 학자들은 시기적으로 앞에를 근대 45년 이후를 갖다가 우리가 현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해방은 민족혁명인 동시에 시민혁명이었고 그리고 이 해방은 기나긴 항일투쟁을 하면서 그토록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바람하지 않았던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 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시는 해방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았죠. 저는 사실 이 해방이란 공간이 우리 민족사에서 더 없는 기회였다. 더 없는 찬스였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놈에 의해서 우리는 속절없이 완벽하게 망해버렸죠. 그럼 이제 이 완벽하게 망한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완벽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해방은 민족혁명이었다, 시민혁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눈앞에 다가왔고 이 해방 공간에서 당시 신문을 봤더니만은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자.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낙원. 민족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터를 세우자. 그야말로 해방의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죠. 8월 17일자 매일신보 기사였답니다. 자, 근데 그러나 모두가 해방을 기뻐할 수는 없었겠죠. 해방을 모두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 되었으나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다. 오히려 해방을 저주하고 슬퍼했을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모두가 해방을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인물들이 있죠. 자, 노독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일제와 고문왕 민족 반역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장본인이었죠. 그리고 이자는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남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경찰 조직 내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죠. 자, 이런 자들이 해방됐던 그날 기쁨에 가득 차서 거리로 나올 리가 없었겠죠. 또 이광수 같은 인물이 있었죠. 이 사람도 해방을 기뻐했을까요? 우리의 광복을. 자, 또 박흥식으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기업인 이게 나오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제1호 체포자. 이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가려다가 체포됐다고 알려졌죠. 그럼 이런 수많은 어떻습니까?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 반민족 행위자들이 있었죠. 이들을 우리는 친일 부일 간상배라 부르고, 이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간산 무리들이었죠. 이걸 제가 제1강에선 토해,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놈들,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고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이었죠. 이들은 해방이 정말 기뻤을까요? 자, 그들은 아마 해방 그 순간에 모가지를 쓰다듬으며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방을 기뻐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해방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우리의 수많은 광복군들이었죠. 우리의 광복군들은 미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조선 총독부를 접수하고 주체적인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광복군들이 애를 썼던 것이었죠. 한국 광복군의 모습입니다. 사실 임시정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3.1 만세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1923년 이후 임정이 분열되고 1925년 결국 이승만을 탄핵하죠. 대통령에서. 그리고 임정은 내부 노선 분열에 따라서 정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35년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죠. 그 이후에 임시정부는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0년 충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임시정부는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임정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국민당을 만들고, 그리고 조선의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조국을 찾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훈련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고 미군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술파티를 열었다는 거죠. 술파티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OSS 훈련을 받고 있던 한국 광복군들은 미군들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었죠. 주체적 해방을 위한 광복의 소명, 그 기회가 어쩌면 우리의 독립군들에게는 사라진 것이었고, 이것이 김구 선생의 한탄으로 나왔던 것이었죠.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한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중국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 국내의 중요한 곳을 파괴하거나 점령한 뒤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까지 미국 육군선과 다 약속되어 있던 것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외적이 항복하였다. 김구 선생의 이 한탄과 탄식은, 그리고 김구 선생의 불길한 예감은 곧 실현이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광복군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던 독립군 공군들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복군의 국내 진공이라고 써 있죠.
1940년 8월 18일, 8월 18일이면 어떻습니까? 해방 3일 뒤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장준하, 김준엽, 노능서 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장준하 선생은 일본에게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한국 강복군이 되었죠. 그리고 김구 선생의 비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너무나도 원통해서 미군 항공기로 서울에 오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일본의 완강한 거부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945년 11월 23일 우여곡절 끝에 김구일행은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제 하얀 선만 배띠다. 그 노혁명 투사들이 그야말로 다 아주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규식 그 부통령 부주석께서 우리 애국가를 부르자 여기서. 그래서 다 같이 그 기내에서 애국가를 부리고. 김포 비행장에 도착한 것이 아마 오후 4시경에 아마 도착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아주 추운 겨울인데 내려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없어요. 해방 공간에서 대다수의 민중들은 해방의 그 기쁨을 맛봤죠.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슬퍼한 사람들, 수많은 친일파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그야말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며칠 동안 모가지가 언제 날아가나 하고 어떻습니까?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중국 본토에서 활약했던 우리의 독립군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분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방을 맞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감격은 잠시였습니다. 꿈처럼 찾아온 해방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 이후 국제정세에 따라 복잡하게 한 번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좌우합작과 대립이 거듭되는 동안 미소 냉전이 격화되고 결국은 통일 민족 국가의 꿈은 멀어져 갔던 것이었죠. 신탁 통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이따 신탁 통치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신탁 통치 결정, 절대 지지, 신탁 통치 찬성이 되겠죠. 한편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얘기한다면 신탁 통치는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신탁 통치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민족을 팔아먹는다.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민족주의자. 이런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있었죠.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결국은 해방의 기쁨, 감격은 잠시였고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소련에 의한 대립구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동아일보 오보 사건인데 반탁의 소용돌이. 해방된 연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45년 우리가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5년 12월이에요. 한 넉 달 뒤가 되는 거죠. 반탁 투쟁의 경랑에 휩싸이게 되고 여기에 동아일보의 연일 계속된 가짜뉴스. 보통 국사 교과서에서는 동아일보 오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가짜뉴스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탁 통치 찬반 논쟁을 계기로 좌우가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아일보는 연일 계속된 가짜뉴스를 쏟아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면 나라를 파는 매국노가 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되면 민족주의가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 숨죽여 지내던 친일파는 매국노요 민족 반역자였죠.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반역했던 친일파들이었는데 이 친일파들은 반탁 운동을 계기로 반탁편에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일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뭐하게 된다? 둔갑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대사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해방의 흥분과 감격은 45년 12월이 되자 점차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 연일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해방 못됐다. 제가 오해는 마시고, 제가 평상시에 워낙 욕을 잘하기도 하지만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김용옥 선생님이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이보다 좋은 표현이 없겠다.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해방이 되자 친일파들은 슬퍼했다. 슬펐다는 고상한 말 말고 그냥 좋겠다. 이게 가장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친일파들에게는 이 해방이란 것이 그야말로 멋대버린 거죠. 그들은 일본이 망할지 몰랐겠죠. 해방이 올지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들은 어쩌면 해방을 저주했고 해방을 슬퍼했고 해방 때문에 못됐다고 패관망신했다고 통곡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제가 1강에서 여러분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스 플러스 크라테아다. 그래서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게 민주주의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아테네 도편 추방법이란 걸 소개했습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썼던 것이었죠.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다.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참주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성 있는 인물의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아테네에서 추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 원래 아테네 민주주의는 배제하는 것부터, 민주에 반하는 자들을 배제, 청산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이 친일파들을 배제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해방을 슬퍼했던 자들이, 민족을 팔아먹었던 이런 자들이, 해방이 못됐다고 통곡했던 자들이, 이들이 해방 이후 다시 권력을 잡게 됐던 것이었고, 해방 후 오늘까지 진행되었던 우리의 불행한 역사를 야기시킨 주모자들이 이들이 갔던 것이었죠. 이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계속 낳게 되었던 것이었고, 결국은 해방 공간에서 이 친일파를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친일 청산이 실패되고 지금까지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빌어먹을 분단의 비극은 비극적인 한국 전쟁을 낳게 되었고, 이 전쟁의 상처는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남겨줬고, 그 폐허 더미 위에서 우리는 총뿌리를 겨루고 남과 북의 형제들이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다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해방 공간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자, 3상회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찬탁과 반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상회의인데,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영국의 자 3상이 모였죠. 그러면 세 나라의 정상이 모였다. 보통 제가 학원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3국의 정상이 모인 것이 아니고 3국의 외상,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장관쯤 되겠죠. 이들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면서 여기서 신탁통치 문제가 되는데, 이 잘못된 이해에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해방 공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해방 공간에서 자 갑자기 일본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는데, 그러나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 시대로, 냉전, 콜드 워라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죠. 빨간색들.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자유진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민주주의인데
국제 공산주의.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의 대표잖아요. 소련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산당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십상이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였대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트루먼 독트린,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있어요. 자, 트루먼 1947년인데 자, 우리가 콜드워를 선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콜드워. 원래 전쟁이란 것은 자, 어떻습니까? 총탄이 날아가고 대포가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가? 빵빵 터지면서 여기저기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가 hot war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양강대국이 서로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하지만 싸우진 않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콜드 워, 냉전이다. 이렇게 명명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이죠. 이걸 제2세계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1969년 닉슨 독트린이 있죠. 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자,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제가 개호 수업 때 한번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냉전의 완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게 1980년대 후반, 그다음에 90년대 독일이 통일되고 자, 몰타 선언이라고 하죠. 이게 냉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45년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세계사를 본다면 자, 47년 냉전, 자, 60년대 후반 닉슨 독트린으로 데탕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냉전이 종료되고 있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소련과 중국 이렇게 연결되고 미국과 다른 지형들이 연결되면서 요즘은 어쩌면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우리가 낳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볼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메가더가 등장합니다. 자, 결국은 이 한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위쪽은 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소련이 내려오게 되고 위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38선을 경계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 메가더, 미군 극동아시아의 사령관이었죠. 자, 이 메가더는 한반도 통치한 포고령 1호를 발표한다. 1945년 9월 7일 이렇게 나와 있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미군이 들어오겠죠. 우리가 미군정이다 하면 미국 군대가 정부를 수립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사라진 자리에 미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메가더는 이 포고령을 통해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권한하에 시행한다. 38 이남을 미군이 점령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마지막 총독 아베고 미군정 사령관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하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장기가 내려졌죠. 일장기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성조기가 올라갔던 것이었죠.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가 이뤄진 뒤인 지난 1945년 9월 9일.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미군이 서울로 입상합니다. Surrender ceremonies were held in the throne room of the governor's palace at the capital city of Seoul. 일본 강요에 이어 패전 이후 할복에 실패한 조선 총독부의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들어섭니다. 미 제24군단 존 하지 중장과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서명합니다. 곧바로 밖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38선이 거지고 자,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해방공간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해방이란 공백,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그 공백, 우리는 단 25일 동안의 해방이었다.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고 하지가 이끄는 미군이 9월 8일 제물포 인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9일 미 군정이 선포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단 25일 동안의 해방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반도 문제는 정신없이 어떻습니까? 꼬여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죠. 자, 그래도 다시 우리가 잠시 학창실로 돌아가서 보다 보면 45년 여기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탁통치안이 결정되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결국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하게 되죠. 이게 다 결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에서는 자, 한반도에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했는데 하여튼 뭔가 복잡한 내용이 있죠. 소련이 이것을 뭐 하게 될까?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여기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란 것은 38 이북이 아니라 미군정이 있는 38 이남,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둘러싸고서 우리 민족내부는 이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처음엔 다들 반탁을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왜 강대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건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죠.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에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서 자, 사회주의자들은 찬탁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익 세력은 반탁 이러면서 여기서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좌우합작위원회 자,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 분단으로 간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어떻습니까? 중도 세력들의 노력이 있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결국은 분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 복잡한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할 수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운형 선생을 잔뜩 소개하고 싶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회를 봐서 현대사의 주요 인물을 따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그냥 편한 대로 인식하자고요. 보통 우리가 좌파하면 사회주의, 그다음 우파하면 민족주의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에 대표는 김구 선생이 있다면 좌파 저 끝에 보면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좌우를 아우르는 중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중도 세력이라 하는데 그러면 중도 좌파 이런 말을 쓰고 중도 우파란 말을 쓰죠. 몽양 여운형 선생 우리는 중도 좌파다라고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운형 선생과 절친이었던 김규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 때 여운형은 중국과 국내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여운형 선생은 영어를 잘했던 김규식 선생을 파리로 보냈던 것이었죠. 김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했었는데 이 김규식 선생은 어떻습니까? 중도 우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중도 세력들이 나름대로 이런 분열 속에서 분열하는데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여운형과 김규식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결국은 우리는 분단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 25일 동안의 해방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고 소련이 들어왔는데 여운형선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은 지도자층이 얼쩡거리지 않았더라면 조선민족은 민족단합, 조선의 통일을 벌써 성공시켰을 것이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잠깐 여운형 선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 여운형 선생 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7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운형 선생이 이 해방공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건국준비위원회. 그러면 조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다.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바로 몽양 영운영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자, 일본 놈이 사라지잖아요. 치안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겠죠. 유지해야 되겠고, 전국 각지에 뭐가 형성되느냐? 건준 지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왜 중요하냐? 여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딱 보면 사실 국내에서는 이 일본 놈들이 있었으니까 뭔가 독립운동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해외 세력을 딱 본다면 여기 충칭정부가 있습니다. 충칭정부. 자, 충칭 김구 선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세력이 이쪽 예난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난. 자, 중국 공산당의 수도나 다름없었던 것이었죠. 이쪽을 우리가 화북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보세요.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예난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시정부가 있었고 여기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죠. 굳이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쪽을 좌파라 한다면 아무래도 모택동 사회주의 세력이 많았거든요. 모택동과 연합했고, 그다음에 여기 김구 선생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국내에는 뭐가 있었냐?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비밀결사인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해방되자 이분들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나중에 이 조선 독립동맹 세력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갔냐? 북한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임종 요인들은 11월이나 돼서야 겨우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해방되자마자 이 해방공간에서 가장 맹역할을 했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국내에 있었던 여운형 선생이었죠. 여운형 선생은 이미 국내에 좌우 세력을 연합한 건국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엔도라는 조선 총독부의 정무총감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조선 총독부 하면 조선 총독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한편 행정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한편 치안을 담당하잖아요. 그걸 경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 밑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있는 거죠. 경무총감은 보통 헌병 사령관이었던 것이었고, 근데 이 엔도가 정무총감이었던 엔도가 부랴부랴 누굴 만나느냐? 몽양 여운형 선생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혼란상 속에서 성난 조선의 민중들이 조선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엔도가 여운형 선생을 긴급하게 만나서 일본은 패망한다. 모든 고난을 넘길 테니까 우리 일본인의 생명을 보장해다오.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여운형 선생은 좋다. 그제? 그러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던 것이었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즉시 정치 경제범을 석방한다. 즉시 서대문 형무소를 열고 정치 경제범을 석방한다. 그럼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정치범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겠죠. 그 다음에 경성 땅에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다오.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라. 엔더는 꼼짝없이 여운형 선생의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선생님께서 나서주셔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정치범을 즉시 석방하시오. 둘째, 경성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주시오. 셋째, 치안 유지와 건설 공사의 총독부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고. 넷째, 학생들과 청년들 활동 역시 총독부가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오. 그리고 여운형 선생 나오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치안대를 설치해서 우리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건준지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건준지부가 나중에 이게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방공간에서 양심 있는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해방이 못했다 하고 숨어 들어갔던 친일파들의 그 공백을 이런 양심 있는 이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장악해 들어갔던 것이었고,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해외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 해방이란 권력의 공백 속에서 주체적으로 우리의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이런 노력이 완전히 무산되게 되는 거죠. 여기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있는데 인민공화국은 무엇이냐? 많이 헷갈려요. 자, 조금 참으시고. 자, 주의할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북한은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48년 결국은 분단으로 가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은 48년 9월 9일 북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운형 선생이 표방했던 조선인민공화국, 사실 인민이란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한다면 그냥 people이란 말이에요. people.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인민이란 말은 그렇게 이데올로기적인 용어가 아니죠.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맹자에서도 이미 인민이란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을 그냥 풀어 쓴다면 조선사람공화국이죠. 조선사람공화국, 조선의 보통 사람들의 공화국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도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 그랬던 것이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것은 미군정에 의해서 뭐 됩니까? 부정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방의 아이러니, 도올 김용옥 선생이 정리한 내용인데, 자,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선물하지는 않았다. 독립이란 것은 우리가 우뚝 서는 겁니다. 우뚝 서는 것인데, 그러나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허리가 잘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자, 우리는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불행하게도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특히 미국에 의해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전쟁에 패했다. 그러나 조선에 진 것이 아니다. 승리는 누구다? 미국이다. 이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죠.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해방공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었죠. 자, 그렇지만 물리적인 주동 세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해방공간의 물리적 주동 세력은, 주체는 미국과 소련이었고, 이 불행한 것이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결국은 이 해방공간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리게 된 비극이 배태됐던 것이었죠. 이것이 해방공간의 아이러니였고, 또 세 번째, 해방의 갑작스러운 권력의 공백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세력들의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켰던 것이었죠.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지만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 인민공화당, 조선국민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촉성국민대회, 한국민주당, 수많은 당들이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한다면, 자, 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걸 우리가 좌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로 가면 갈수록 이걸 우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으로 하면 좀 극좌겠죠. 여기로 가면 극우겠고, 여기도 다양한 중도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당연히 이 해방이란 공백 속에서, 자, 서로가 여러 나라, 자기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모습을 꿈꾸고 나름대로 당을 만들어 갔던 것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 분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여운형 선생의 말대로 그 우물쭈물함이 어떻습니까? 분단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어쨌든 이런 권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이 공백을 메워가는 세력들의 새로운 전쟁을 야기시켰고, 그리고 해방은 이념적인 주체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념의 갈등과 혼란, 좌우의 극심한 분열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한 비전의 대결을 야기시켰는데, 해방 후 우리나라의 지적 세계는 인류사의 모든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김용옥 선생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한 해방 공간 시대. 외세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해방 후 잠시 건준을 중심으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였죠. 건전을 중심으로 건강한 항일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에게는, 친일 세력에게는 그 25일의 시간은 죽음의 시기였던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 건강한 항일 세력들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웠다면, 그러나 그러한 시기는 단 며칠에 불과했다. 25일. 8월 15일 해방을 맞았고 9월 8일 미군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했고 9월 9일 미군정이 선포되면서 25일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만약에 이 건강한 항일 세력들이 이 해방 공간 속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내는 일이, 이것이 2, 3년만 지속되었더라면 어쩌면 우리의 현대사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숨어 들어갔던 이 친일파들, 죽음의 시기였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나는 거죠. 센 놈 일본이 사라진 자리에 미군이라는 새로운 놈이 들어왔던 것이었죠.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미군대에 찰딱 붙어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홀로선 독립은커녕 제대로 풀려나지조차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이게 해방의 아이러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해방의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이 복잡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기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찬탁과 반탁,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신탁 통치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면 이건 좌익 빨갱이다. 그리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또는 민주주의자다. 그러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놈들이고, 당연히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족을 지키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다. 사실은 이것이 잘못 형성된 관념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김영옥 선생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해방 정국에서 그릇되게 형성된 관념이죠. 그릇되게 형성된 관념을 그걸 정론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관념으로 그 시대를 재단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신농적 반성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좌와 우익, 그죠? 좌와 우라는 사상신념 구조는 이게 신념의 상위점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탁 통치를 둘러싼 의견 대립의 문제로서 형성된 관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열한 인연 대립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사실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적 실상이 파악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파는 나쁜 놈, 우파는 좋은 거, 좌파는 민족을 팔아먹는 빨갱이 공산당, 우파는 민족주의, 이런 통념을 뒤집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동아일보 오보 사건입니다. 자, 저는 이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소련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독립을 목표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다. 문장을 잘 읽어야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신탁 통치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는 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죠. 목표가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신탁 통치라는 얘기죠. 그럼 신탁 통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자, 이 신탁 통치 문제를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임시정부와 협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냉정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고 5년이다. 이러면 최고 5년이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협의하면서 야, 너무 길다. 4년. 아니야. 그것도 길어. 3년. 아니야. 더 줄여.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의 대표들과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 내용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해방 공간에서 현실을 인식하고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신탁 통치에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입니까? 임시정부 수립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서 이 해방을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으로 달성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간절하게 참여하긴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강력한 세력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정말 냉정한 생각이 필요했던 것이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동아일보가 있죠. 동아일보의 가짜뉴스를 보면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완전히 거꾸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은 메가더의 포고령에서 봤던 것처럼 미 군정이 그대로 일제 총독부 대신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던 것이었고, 그걸 직접 통치라 그래요. 직접 통치. 자, 그다음에 소련은 사실은 김일성을 앞세워서 조선 사람들에게 자치를 주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여기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신탁 통치, 원래 신탁 통치는 누가 주장한 거냐? 미국이 주장한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소련의 입장은 한반도의 즉시 독립이었죠. 네, 완벽하게 뒤집어놨죠. 그리고 이 동아일보 이 오보에 보면, 가짜 뉴스에 보면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얘기는 어느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거죠. 마치 소련이 한반도 분할을 획책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 동아일보 오보 사건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소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당연히 제가 이 뉴스를 듣다면 저도 이 동아일보 가짜 뉴스만 봤다면 반탁의 입장이었겠죠. 카이로 회담이라고 써있죠. 루즈벨트고 중국의 장제스, 그 다음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죠. 자, 미영중이 모였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었죠. 포츠담 선언. 자, 무조건 일본을 항복시킨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 있고 역시 루즈벨트죠. 영국의 처칠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 정도는 한번 보고 갑시다. 카이로 회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얄타 회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이죠. 앞글자만 따볼까요? 앞글자만 따보면 카얄포가 되겠네. 카얄포. 43년, 그 다음에 45년 2월, 그 다음에 45년 7월이죠. 카얄포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자, 한국의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뭐 했다는 겁니까? 약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재확인한 것이 자, 포츠담 회담이 되는데, 이때는 미영중소가 모여서 카이로 회담의 한국 독립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카이로 회담에서 아주 찝찝한 말이 있죠. 자, 여기서 즉각적인 독립이 아닌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걸 영문으로 보면 in due course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in due course 이걸 우리가 번역하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장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찝찝한 문장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김구 선생의 한탄이란 것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일본의 승리를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김구 선생의 한탄이 우리가 주체적인 역량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소련이란 양 강대 세력이 들어와 버렸던 것이었고, 한편 국내에 있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은 이 현실을 어떻습니까? 직시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건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체적인 역량을 토대로 건국을 준비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 모든 노력이 무산되고 마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카이로 카얄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카이로 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지만 45년 12월까지 미국과 소련은 각각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서 한반도 독립에 대해서, 한국 독립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진척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영국의 중재로 만나게 됐던 것이었죠. 영국의 중재로 만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요 앞에 카이로 회담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딱 보면 아까 카이로 회담에서 자, 한국의 독립이었지만 적절한 시기, in due course, 적절한 절차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 자꾸 나왔냐면, 자, 여기 루즈벨트가 나오죠. 루즈벨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이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아요.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루즈벨트는 자, 한국인은 40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여기서 신탁 통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편 얄타 회담에서도 어떻습니까? 한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루즈벨트는 20-30년간의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는 얘기죠. 반면 소련의 스탈린이겠죠. 신탁 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며 자, 어떻습니까? 얘기했던 것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는 그러면 그 인디 코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한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얘기하자. 그리고 이 한반도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은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일제 35년, 36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다면 그래, 이 신탁 통치 최고 5년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4년, 3년 줄일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은 당시로선 상당히 어쩌면 현실적인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봅시다. 도올 김영옥 선생이 정리한 표를 제가 괜찮아서 갖고 왔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자, 여기에 신탁 통치가 있는데 이 신탁 통치는 직접 통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직접 통치. 원래 이것은 미국이 주장했던 것이었어. 미국이 주장했던 거고. 자, 소련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즉각, 즉시 독립이었어요. 즉시 독립이었는데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걸 합의해 내죠. 근데 이 신탁 통치는 미국이 주장했던 직접 통치가 아니라 후견 통치다. 다르게 말하면 감독 아니다. 감독.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부를 잘 수립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감독하겠다. 또 다른 표현을 본다면 원조하겠다. 다른 표현을 본다면 도와주겠다.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자, 후견 통치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최고 5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정과 협의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당시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시의 국제 정세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어쩌면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한반도는 분할되는 거죠. 자, 한편 어떻습니까? 자, 민족 감정을 내세워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걸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변통을 모르는 꼴통적인 사유다. 좀 불행하게도 김구 선생이 이쪽이죠. 자, 제가 김구 선생을 물론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이 김구 선생의 당시 상황 인식 그리고 김구 선생이 아마 위치한 정책 입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김구 선생이 이렇게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매국노들, 친일파들 이들이 이쪽으로 합류해버렸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기껏 소련과 미국이 어떻습니까? 합의를 했단 말이야. 합의를 했는데 미국도 당황했던 것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탁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미국도 급당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우익을 표방한 분단주의자들이고 결론적으로 나쁜 놈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탁 통치를 찬성했던 많은 사람들을 좌익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중도 세력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이 도표가 아주 단순하게 구분한 거긴 하지만 도올 김영옥 선생의 구분법인데 아주 나쁘진 않아요. 물론 여기에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손을 봤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에 수많은 중도 세력들. 여기서 중도 세력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중도 세력이란 것은 여기서 이제 중도 여운형 선생 같은 중도 좌파, 자 김규식 선생 같은 중도 우파를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어쩌면 여기에 우익이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여기 극우 세력들을 포함해서 이 중도 세력들은 분단 안 된다. 통일을 주장했던 것이었죠. 자,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나쁜 놈,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 좋은 놈, 이 구분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간의 한계상 제가 충분히 말을 못하지만 논란을 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다 치고 결국은 우리가 이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합리적이고 그런 사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해방 공간의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두 괴뢰의 등장. 괴뢰.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을 괴뢰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괴뢰란 말은 이건 인형이란 뜻이죠. 꼭두각시.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 노름을 한다 그러잖아요. 괴뢰. 그럼 결국은 봐봐. 외세에 기생하는 괴뢰적 인간. 여기서 외세는 북한에는 소련이 있을 것이고 남쪽에는 미군이 있었겠죠. 거기에 기생하는 괴뢰적 인간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은 이 해방 공간에서 미국에부터 미국 말을 잘 들어 처먹는 놈들이 있었고 자 소련에부터 소련 말을 잘 들어 듣는 놈들.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결국은 이 민족의 주체 세력으로서 양심적인 세력들이 쓸 자리가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자 여기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이 있죠. 이승만은 미국의 말을 잘 들었죠. 자 김구 선생 굉장히 키가 크시죠. 싸움도 잘하셨답니다. 젊은 시절에. 자 한편 젊은 김일성이 있었죠. 45년 해방 공간에 메가다의 도움으로 들어왔던 이승만은 나이가 70이었죠. 노회한 정치인이었죠. 45년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왔던 김일성이죠. 당시 자 45년 김일성의 나이는 33세였죠. 젊고 패기가 넘쳤죠. 젊은 시절의 김일성은 괜찮았죠. 자 어쨌든 이 사이에서 김구 선생 분단을 막아보려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했죠. 남쪽에서는 김구 선생이 이승만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된다. 김구 선생의 이런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죠. 회의 3일째. 마침내 김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구는 김일성과 함께 모란봉극장에 입장했다. 김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남한의 단독 선거만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북한의 단독 선거도 단호하게 반대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글자를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기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어떤 내용인지 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신탁 통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신탁 통치를 찬성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놈이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 김구 선생이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면 민족주의자고 단순한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국 사회 좌우 대립에 대한 이해. 제가 개요 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가 이 분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칼 막스를 제가 예전에 소개했고 엥겔스를 소개했고 막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 러시아의 레닌이 있었죠.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이었죠. 그리고 레닌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조선에는 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산계급이라는 것은 노동자, 농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직 민족해방운동, 즉 독립운동만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 레닌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힘을 다하여 원조하겠다. 그러면서 레닌은 당시 우리 임정에 막대한 돈을 또 지원하기도 했죠. 그럼 여러분 자 이념을 떠나서 레닌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레닌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원조하겠다.
아주 매력적인 말이었겠죠. 그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던 것이었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을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건 아니죠. 자유를 거부했던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었고, 당시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이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 좌와 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개개의 존재를 이런 프레임에 가둘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지난 강의에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좌와 우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해를 위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거시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사회 구조적인 접근, 미시적 차원의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우리가 어떤 지향을 해야 되느냐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금방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적 모순, 우리가 해방 공간의 이 모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좌와 우의 문제라는 것은 해방 공간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민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계급과 평등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옳지 않다 이거죠. 뒤틀리고 왜곡된 좌우 프레임이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산 김원봉이죠. 의열단을 이끌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 의열단은 아나키스트, 굳이 우리가 좌와 우로 나눈다면 좌에 가까워요. 그리고 오히려 사회주의보다도 훨씬 더 이상주의적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약산 김원봉을 그냥 단순 좌파로서 어떻습니까? 계급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죠. 열렬한 민족주의자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것이었죠. 또 뭘까요? 몽양 여운형이죠. 자, 해방 공간에서 좌우 세력을 통합하려고 애썼던 양반이었죠. 나중에 보겠지만 송진우, 이 사람은 우파예요. 보수죠.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송진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고, 이 신탁통치안이 결정됐을 때 전부 다 반탁으로 기울고 있었죠. 당연히 송진우도 보수였기 때문에 반탁이었는데, 나중에 송진우가 모스크바 삼상회의 원문을 영문으로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반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김구 선생을 설득하다가 그 와중에 피살당해 죽죠. 이러면서 이제 일이 복잡하게 꼬여가는 거죠. 몽양 여운형. 자, 여운형 선생, 해방공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운형과 환영행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몽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가장 건강하고 양심적인 세력이었던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지을 정치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선택 1945. 이번 여론조사는 1945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해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먼저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득표율이 무려 33%. 압도적인 1위.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 가장 양심적인 정치가는 누구? 여운형입니다. 이번엔 최고의 혁명가는 누구인가? 응답률은 50%였습니다. 최고의 혁명가 1위! 여운형이었습니다. 이것이 1945년 우리의 여론, 민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운형은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답니다. 실제로 미군정 하지가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여운형이었고 가장 말이 통했던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기껏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 감독안을 합의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지는 조선의 민중들이 그 합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승만과 김구는 완전 극렬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지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죠. 여기서 가장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했던 몽양 여운형. 여운형은 미소 공동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죠.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던 현실을 직시했던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중도 좌파라 그러는데 이런 여운형 선생을 그냥 빨갱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방 공간에 많은 분들이 있죠.
조소왕 선생이 있죠. 우리가 우파예요. 임시정부였고 임정에서 삼균주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이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정권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이권을 균등하게 해야 되고 하권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정권의 균등이란 건 뭐냐? 개개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균해야 되는데 보통 선거를 실시하면 된다. 하권의 균등, 배울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 공비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편 이권의 균등, 경제적으로 균등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본 놈이 남겨간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일본 놈이 뺏어갔던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자.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있죠.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소왕 선생을 빨갱이라 그러진 않아요. 자, 이처럼 당시 해방공간에서 양심적인 우파 세력이었던 좌파 세력이었던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 건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에 김구 선생, 여기 김귀 선생, 조소왕, 김문봉이죠. 자, 귀국 후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김구 선생, 귀국 후 환영대에서 연설하는 김구.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좌우합작, 신탁통치,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나름대로 양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인물들이었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약산 김원봉. 결국은 남한에서 아까 앞에 봤던 친일 경찰 노독술이죠. 노독술에게 치욕을 당하고 자, 3일 밤낮을 대선 통곡을 했답니다. 일본 놈도 잡지 못했던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그 카리스마 넘치는 약산을 화장실에서 끌고 가서 자, 약산에 따귀를 때린 놈이 친일 경찰 노독술이었다는 얘기죠. 3일 밤낮을 통곡했던 약산은 내가 북한의 김일성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남쪽에서는 살 수가 없다.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다음은 김원봉이 암살당할 차례였죠. 결국은 약산은 북한에 올라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상대로 사실 김일성은 젊죠. 약산의 독립운동에 비하면 김일성의 양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초라하게 그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카리스마 넘치는 약산은 김일성에게 네가 혁명을 알아 이런 말을 했대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약산도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하고 자, 조소왕 선생, 김규 선생 자, 6.25 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가고 김구 선생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우리 민족주의자죠. 김구 선생 49년에 또 암살당하고 살아남아야 될 사람들은 다 죽고 죽어야 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제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양심과 비양심이다. 염치와 모렴치의 문제였다. 수많은 양심 세력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민족주의를 표방했던 다들 나섰던 것이었죠. 그러면 자, 그런데 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있었죠. 결국은 다시 아테네 민주주의로 갑시다. 아테네 민주주의 도평초반급이라고 그랬죠. 민주주의란 것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습니까? 배제부터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해방 공간에서 이들을 뭐 했어야 됩니까? 배제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심적인 세력들이 양심적인 대중과 함께 새로운 국가를 뭐해 나갔어야 된다? 건설해 나갔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결국은 봐봐. 제가 처음 개괄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는 양심 있는 세력들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자유와 평등,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써야 됐던 것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양민들은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이쪽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쪽 생각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이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이들과 함께 새 국가를 만들어 갔다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배제해야 될 자들이 이들을 청산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 해방공간에서 청산의 대상이었던 친일 세력들이 모름치하고 비양심적인 세력들이 우리 현대사를 주도했던 비극의 역사였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은 분단 사경을 악용하고 그들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이 기만한 좌우 프레임, 이건 제가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용인할 수 없었던 친일을 용인하게 만들고 그들의 정당성 없는 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이데올로기가 현상을 설명하고 자, 현실을 좀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현상을 왜곡하고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해방 공간에서 일제강점기는 당연하죠.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열렬히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이었죠. 여기는 김구 선생도 있고 약산 김원봉도 있고 어쩌면 여기는 좌파든 우파든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친일 매국노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일제강점기는 이 구도가 아마 명확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해방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신탁 통치안을 둘러싸고 잘못된 이해 속에서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민족주의 개념이 복잡하게 희석되면서 왜곡되어 가면서 여기에 친일 세력들이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갑자기 이들을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을 반민족이다, 빨갱이 공산당이다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었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승만과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좌익 빨갱이, 반공 우익, 그죠? 민주를 외치면 좌익 빨갱이라 그랬고 독재를 옹호하면 반공이라 외치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87년 6.25 항쟁 이후에 다시 또 진보와 보수란 프레임이었죠. 6.25 항쟁 이후에 불행하게도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죠. 자,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어떻습니까? 자, 민주정의당, 민정당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또다시 진보와 보수란 프레임을 가지고 진보를 외치면 진보를 외치면 종북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촛불을 들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를 외치면 좌파, 종북이라고 외치고 자,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외치면 어떻습니까? 자, 이들을 지지하면 자유주의 우파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수많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명박이 등장했던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던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누가 등장한 겁니까? 윤석열이 등장한 것이죠. 자, 이렇게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좌우 대립의 프레임, 청산되어야 마땅할 그들이 만든 왜곡된 프레임 속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죠. 제주 4.3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을 때 수많은 양민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이었죠. 이승만의 모습이 보이죠. 자, 제주 4.3.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민들이죠. 자,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죠. 여순 사건이 있었죠. 역시 빨갱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고 보도연맹, 6.25 전쟁 중에 보도연맹, 이념이란 이름으로 이념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양민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했던 비극의 역사였던 것이었죠. 거찬 양민 학살이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죠. 자, 이런 이념의 대립공간 속에서 여순 항쟁이 있었죠. 자, 태백산맥이란 영화가 있죠. 자, 나중에 한번 참조하시고 결국은 이 분단은 우리 역사를 비극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었죠. 청산하지 못한 역사였는데 사적을 붙인다면 영화 암살이 있죠. 여기에 변절자, 밀정, 이정재가 있었죠. 이정재의 모습이죠. 늙은 이정재인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전지현. 내가 좋아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동지를 팔았나?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얼른 그랬겠나? 16년 전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전 영화의 이 장면이 물론 역사적으로는 완벽한 왜곡이었죠. 우리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이 만든 정부하에서 반민특위가 무산되고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지만 암살이란 영화에서 감독은 영화 속에서라도 처단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자, 우리 역사는 뒤틀렸죠. 여러분, 강물이 흘러 모든 강물은 흘러 결국은 바다로 갑니다. 강물이 흐를 때는 똑바로 흐르지 않죠. 굽이쳐서 흐르는 거예요. 굽이쳐서 흐르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 우리는 민주시민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때로는 이승만의 독재가 있었고 박정희의 독재가 있었고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MB가 있고 심지어는 윤도 등장했죠.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반동의 역사가 있죠. 자, 그러나 강물이 흘러가듯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민주시민사회라는 커다란 바다로.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4.19 혁명이 있었고 유신 반대 투쟁이 있었고 광주 5.18이 있었고 80년 6월이 있었던 것이었죠. 다만 이 강물이 흐를 때 강물이 너무 꺾여서 흐르지만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이 강물이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이 강물이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크게 흐른다면 우리가 이뤄냈던 민주 성과를 그래도 아무리 보수 정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민주의 성과와 통일을 지향하는 성과를 계승한다면 그래도 좀 더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강물의 각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어떻습니까? 이의 각도가 크게 꺾여서 흐른다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비극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해방 이후에 자,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